여러분,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57조를 벌었습니다. 57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석 달 만에 거의 그만큼을 벌어들인 거죠. 오늘은 이 역대급 실적 이야기부터요. 그런데 왜 파업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리츠 시장 충격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4월 30일에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 133조 8,734억 원, 영업이익 57조 2,3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거예요. 숫자를 좀 더 뜯어볼게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랑 비교하면요. 영업이익이 무려 756% 늘어난 겁니다. 7배가 넘게 뛴 거죠. 전 분기인 2025년 4분기와 비교해도요. 매출은 40조 원, 약 43%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7조 2천억 원, 185%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실적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DS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매출 8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약 94%를 반도체 하나가 책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번 돈 100원 중에 94원은 반도체에서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반도체가 잘 됐느냐? 핵심은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요.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HBM이 뭐냐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요.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AI 학습이나 추론 작업에는 이런 넓은 도로가 필수적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면서 실적이 폭발한 겁니다. 거기다가 메모리 가격 자체도 올랐어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바로바로 늘릴 수 없으니까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삼성하면 떠올리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제품을 만드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 DX 사업부는 매출 52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 3조 원을 기록했어요. 나쁜 숫자는 아닌데요. 반도체 53조 원과 비교하면 확실히 온도차가 크죠. 스마트폰 시장이 워낙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삼성전자한테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조 총파업이에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요. 약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무려 93%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어요.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노조가 왜 파업을 하려는 건지 좀 들여다보면요.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둘째, 초과 익성과급 OPI라고 하는데 이거의 상한을 없애달라. 셋째, 이번처럼 역대급 실적을 냈으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달라, 이런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57조를 벌었는데요. 정작 그걸 만들어낸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경영상 부담이 크고요. 파업이 일어나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요. 주주들한테도 영향이 가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4월 3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박순철 CF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요.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고요.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진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노조 측에 대화 요청이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장치 산업이에요. 반도체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두세 달이 걸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정이 중단되면 진행 중이던 웨이퍼가 전부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 18일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생산 차질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은요, 고객사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직 파업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고요.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가 사실상 골든타임인 셈이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4월 29일에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올해 들어 세 번째 동결입니다. 작년에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도 인하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동결이에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8대4로 결정이 났습니다. 4명이나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FOMC에서 4명이 반대한 건 1909, 12년 10월 이후 무려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4명의 반대자 중 3명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연준 성명서에는 항상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담기는데요. 이번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가 유지됐거든요. 이걸 완화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3명의 반대자는 이 완화 편향 문구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금리를 더 내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특히 이란 상황이 계속되면서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요,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인 거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의장 회의였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5월 중순에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후임으로는 케빈 워시가 내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깜짝 발언을 했어요. 의장직은 내려놓지만 연준 이사회에는 계속 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거든요. 왜 남겠다고 해치내야 되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법적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투명하게 최종 해결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고요. 미국이 3.5에서 3.75%니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서 우리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리츠 시장 이야기입니다. JR 글로벌 리츠라는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국내 공모 상장 리츠 역사상 최초의 법정 관리 사태예요. 리츠가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요, 여러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의 회사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어서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라는 오피스 빌딩이에요. 여기에 100%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미국 뉴욕에도 오피스 빌딩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특히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 타워의 자산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은 금리랑 역의 관계에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는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같은 건물을 사도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요. 그만큼 건물 가격을 깎아야 수지가 맞는 거죠. 결국 JR 글로벌 리츠는 단기 사채 400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됐고요. 4월 27일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되면서 시가총액 약 2,300억 원이 묶여버렸어요. 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2만 8천 명이 넘는데요. 당분간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하나의 문제가 리츠 시장 전체로 번진 거예요. 4월 29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상장 리츠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SK리츠가 4.58%, 한화리츠가 6.37%, 롯데리츠가 4%, ESR 캔달스 퀘어리츠가 4.04%, 삼성 FN리츠가 4.2% 빠졌어요.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가 하루 만에 3.97% 급락한 거죠. JR 글로벌 리츠를 편입하고 있던 ITF도 9개나 돼서요. 관련 ITF들의 손실도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인 30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95포인트, 1.27% 올라서 1426.3세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거예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승 12개, 하락 3개로 대부분 반등했어요. 정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이 합동으로 긴급 리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어요. 개별 리츠의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유동성 공급과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요. 하나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리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요. 자기가 투자한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차입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임대 수익은 안정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리츠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거든요. 국내 우량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호황을 타고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지만요. 노조 파업이라는 큰 변수를 안고 있고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금리를 동결했고요. 국내 리츠 시장은 첫 법정 관리 충격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이 3가지 이슈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역대급 호황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